오늘 아침 조금 더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첫 소식,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피의자 신문도 있고요. 검찰의 구형도 있고 이재명의 최후 진술도 있습니다. 오늘 피의자 신문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6일에 나왔던 상황도 아주 재밌는 상황이 당시에 있었죠.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여러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중교사 관련 혐의에 대한 녹음 파일은 이제 이중교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 있었고요. 지난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는 김문기 몰랐다 해서 재밌는 상황도 좀 있었죠. 오늘의 피의자 신문에서는 백현동 관련된 사항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상황 오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이 소식으로 시작을 하죠. 심의정 검찰총장 임기가 시작됐죠. 18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어제 심의정 총장이 취임식을 하면서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이 신임 법무차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검찰총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대검차장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이 체제가 이제 검찰총장 체제가 갖춰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직 변경이 새로 생겼습니다. 반배프 부장도 좀 변경이 생겼고요. 이런 사항들 좀 다루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국건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심의정 검찰총장 문제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심의정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어제 오전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에 앞서 지난 13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효불굴의 정신이 필요하다.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하기를 당부한다. 이렇게 판사들에게 아주 꽉꽉 눌러서 강조를 했는데 이 두 분의 취임사와 법원의 날 기념식의 내용 중에 외부의 영향,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다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일단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 이재명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사실상 전부 다 질질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이나 신임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의 영향,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마라. 이것은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 발의를 했죠. 4명이나. 그렇죠. 탄핵 발의를 하고 또 이제 판사까지 탄핵을 하겠다. 또 이재명 1, 2심을 앞두고 판사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뭐 이현주나 이 최고위원들이 거의 협박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조국당 같은 경우는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이게 이제 외부의 영향입니다. 권력이죠. 권력이나 여론 압력, 여론이라는 건 여기서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개딸의 여론입니다. 그러겠죠. 네,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갖고 저는 심의정 검찰총장이 간접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 2년을 비판을 했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거 범죄 수사 신속하게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외부의 영향, 치우침 없이 범죄 수사 신속하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2년을 그대로 다 끌었잖아요. 그 문재인 수사도 그렇고 이재명 수사는 물론이고 법인카드만 해도 이게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다 끌었고 또 이재명 문재인뿐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이것도 그 2년 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재판 거래 의혹에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이런 것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속하게 앞으로 이제 이런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이 처음에 인사하면서 인사 포석에서 첫 포석에서 강력한 지금 의지를 보였다. 그러니까는 신적폐 수사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대검차장에 임명된 이진동 검사 같은 경우는 특수통이거든요. 특수통이 주시죠. 예, 많이 해봤어요.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검 반부패부장이 사실상 이 수사를 그 반부패 수사, 그러니까는 특수부 수사를 총괄을 하죠. 지금 특수부가 없고 반부패 수사부거든요. 반부패 수사부장의 휘문고 후배 구성모 검사, 예. 이런 부분들의 포석을 보면은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예. 대검 차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부패 부장으로 하면 임명된 새로운 사람들을 볼 때 큰 수사를 많이 해본 네. 그런 어떤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인사를 배치했다는 것은 이번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수사에 집중할 거다 이런 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본인도 중대한 그 부패 범죄, 예. 경제 범죄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중대한 부패 범죄는 지금 보는 거는 문재인 범죄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부패 범죄죠. 다른 거는 경제 범죄는 일반적인 이제 민생 사범이나 이것을 등한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경제 범죄를 강조를 했고 중대한 부패 범죄는 분명히 문재인, 이재명을 저는 겨냥한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돈봉투 그 수사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이나 이런 것을 겨냥을 한 것이고 그것을 라인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검 차장이나 반부패 수사부장도 그렇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서울중앙지검에 다 이제 사건이 몰리고 있고 아마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그 이상직과의 뇌물 사건 이것도 아마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라인이 딱 정해진 거죠. 그 검찰총장, 그다음에 그 대검차장,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부장, 그리고 가장 많은 검사들이 있고 많은 수사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 라인이 그 4명의 라인이 앞으로 대대적인 이 수사를 펼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외부 영향이나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해라.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공의, 앞에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수사에 방점을 찍느냐, 재판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신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앞에 얘기는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 영향이나 네.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지 마라. 이야기는 결국은 그럼 이제 문재인 수사와 함께 당장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중교사 혐의 이게 이제 10월에 선고 어느 정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선고 후에 닥쳐올 상황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메시지라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네. 거기에 자고우면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눈치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0월에 1심 2개가 나오면은 상당한 저는 정변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야당발로. 정변이 일어나는데 그 정변이 이제 여권까지 영향을 미치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재명 손절론이 막 나올 거예요.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출마 못할 사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금 1, 2, 3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낙연과 3김. 1로 3김이 아니고 1, 2, 3김. 1, 2, 3김. 예, 이낙연과 김동연 또 그 김부겸. 김경수, 김부겸. 예,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1심만 나오면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박용진 전 의원까지도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10월에 대란이 일어날 걸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1심에서 이 대란이라는 게 이재명 날라간다. 그렇죠. 일단은 이재명 날아간다. 그러니까 날려보낸다죠. 날려보낸다. 날려보낸다. 이재명 쪽에서는 뭐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 운명체 그쪽에서 이제 버티겠지만 친문이 그때 37명이 확인이 됐잖아요. 뭐 집단 성명 냈던 그 37명하고 또 나중에 조국도 지금 이 10월 되면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은 그럼 조국 당이 또 질의멸렬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국 당의 12명하고 그 37명하고 한 50명이 따로 나올 수가 있어요. 따로 살림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재명은 거기에 방어하기 위해서 탄핵 정국으로 막 몰고 가겠죠. 탄핵 정국 몰고 가고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이런 엄청난 이 정치적인 격변을 맞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메시지는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마라. 불고의 정신이 필요하다.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라. 딱 이거 보면 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딱 판사를 향해서 재판을 할 때 확실히 이런 입장에 서라 이런 얘기를 지금 그렇죠. 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라는 이야기죠. 저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때 뭐 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대법원장 맡고 나서 첫 일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었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그 여론 눈치 살피라는 이야기예요. 여론 재판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관 이야기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라는 이야기고 그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 건 그건 정치권의 문제고 이 법원에서는 제대로 그 재판을 하라 그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특히 이 조국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봅니다. 벌써 그 대법원에 올라간 지가 6개월에 다 돼가거든요. 예.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에 그 대법원 안에서 이게 뭐 여름에는 보내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가을 정도에 보내자. 네, 가을 정도 보내자 그런 이야기 있다. 저도 뭐 법조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기온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을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재판하고 형평성을 생각을 해야죠. 대법원에 와 있는 재판하고 그러면 빨리 조국에 대한 그 판결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조국이 그 전에는 무슨 뭐 그 파기환송이나 아니면 전원 합의체 작전도 썼지만은 그게 이제 제대로 먹히지 않으니까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빨리 판결을 내려줘야 됩니다. 예. 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우정 총장이 이런 얘기했죠.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심우정 총장이 지금 가장 취임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문제가 이 부패 범죄 중에 문재인 수사, 문재인 일가 수사 결국 그것이 초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문재인 일가 수사가 지금 이상직 뇌물, 이상직가의 2억 2,300만 원 플러스 알파죠. 그 이상직의 그 태국 문다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월급 명목으로 받은 거, 그 뇌물에 대한 수사가 집중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서 대대적으로 수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외에도 지금 오늘도 어제도 계속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문다해와 관련한 수상한 그 동거래들, 네. 그 동거래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종착지는 문다해에게 돈이 막 가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그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제 뭐 TV조선이나 그 보도된 것을 봐도 뭐 문다해가 양평동 집을 사가지고 태국에 있을 때 네. 양평동 집을 사서 그래서 또 숙박업을 하는데 본인은 태국에 가 있고 아니면 귀국해서 청와대에서 살고 있는데 양평동 집을 새로 나서 공유 숙박업을 하는데 그 관리를 또 신우석 그 행정관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청와대 행정관이 신우석 행정관입니까? 예, 친인척 담당하는 네. 신우석 행정관이 또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이제 수익을 양인혜수 씨가 그것도 청와대 참모잖아요. 네. 양인혜수 씨가 그것을 문다혜에게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 딸이 그 숙박업을 하는데 청와대 행정관들이 벌써 두 명이 한 명이 이제 행정요원이죠. 행정관하고 행정요원이 그 일을 돌봐준 거예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출판사에서 돈 2억 5천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김종숙 씨 수사도 있고 또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뭐 월성, 뭐 울산, 뭐 한도 없죠. 그거 다 수사를 한번 철저히 해야 된다. 그동안 이원석 체제에서 하지 못했던 거, 그 과제를 또 하는 거죠. 예. 문다의 공유 숙박업 청와대 직원이 관련된 숙박업을 도와주고 집을 구해주고 거기서 나온 또 숙박에 나온 수익금을 관리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어요. 뒤에서 한번 그건 좀 자세히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 얘기 중에요. 이 문재인 수사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주지검의 지금 수사가 이첩될 가능성 또는 통합될 가능성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수사본부 이야기를 좀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정치적으로나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그 전주지검에서 네. 문재인 뇌물 수사는 지금 아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 전에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작년 9월에 가서 캐비닛에 그 전에 전주지검장들이 묵혀놨던 사건을 꺼내서 수사를 막 하다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임으로 간 전주지검장이 이것을 처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이첩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전주지검에서 하던 거니까 계속 하겠다 이런 그 각오를 밝히면서 형사삼부 검사 9명을 다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종석하고 조국을 소환하는 그런 성과를 냈죠. 근데 임종석 조국 소환을 했으니까 남은 것은 이 문다혜, 김정숙
문재인 순으로 소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주지검에서 계속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어차피 수사가 하나가 시작이 되면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주지검에서 하던 뇌물죄로 시작이 됐는데 문다해의 여러 가지 그 특활비 의혹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특활비 유용 내용까지. 그리고 이 제주 별장 이것도 뭐 안 끝났습니다. 제주 별장 차명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직 대통령인데 전직 대통령 여우 차원에서라도 전주로 불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수원으로 뭐 서울로 불렀다가 하기도 또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쪽으로 모아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특히 이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통 검사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전주지검도 형사 3부가 지금 9명이 다 투입돼 있는데 다른 일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서울로 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아서 일종의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이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재기 수사하는 거 예. 이것도 지금 임종석하고 조국 소환을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조국 이 서울에 다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데 한꺼번에 한 번 불러서 여러 가지를 또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면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또 약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이제 기소를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기소를 다 같이 하면은 지금 이재명처럼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다 같이 기소를 해놓으니까 계속 재판이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전주지검에서 할 거는 전주지검에서 하고 중앙지검에서 할 거는 중앙지검에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또 이야기하는 쪽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과는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경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저는 한 대 모으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자, 이게 갑자기 지금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가 방금 떴네요. 9시에 떴으니까 한 19분, 20분이 채 안 됐는데 어떤 게 떴냐면 제주별장 얘기가 떴어요. 예. 송기인 신부가 입장을 밝혔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문재인 가족이 원해서 제주에 내 집 팔았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네. 소제목으로는 문재인 퇴임 2달 만에 문다해로 소유권 이전된 협재리 부동산 총력 추적. 네. 송기인 신부 2022년에 공시지가 3억 8천만 원에 넘겨 네. 내 은행 계좌로 서너 번 돈 들어와 이렇게 밝혔고요. 내 은행 계좌로 들어왔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이에스의 매입 자금 출처는 여전히 의문. 읍사무소에서는 공유 숙박업 등록 안 돼 있다. 네. 공유 숙박업이었다고 윤건희 밝혔는데 읍사무소에서는 공유 숙박업 등록 안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세한 내용은 뒤에 가면 있는데요. 제주 주택은 내 것이었다고 송기인 신부 밝혔는데 2009년에는 신부는 부동산 못 가져 인터뷰를 신동하고 한 적이 있는데 자 이거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거 생각나나요? 2009년에 신동아가 과거에 이제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송기인 신부가 노무현 정부 때 당시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재산을 공개했는데 재산을 공개한 부분에 관해서 이게 어떻게 송기인 신부가 재산을 가질 수 있냐 그랬을 때 이건 내 재산이 아니고 다 부산 교구 거다. 그러니까 신부는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없으니까 교구 거다. 이렇게 해서 그때 지금 넘어갔거든요. 네. 송기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전답들이 꽤 있었는데 넘어갔는데 자, 카톨릭 정관에는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송기인이 지금 1983년도에 여기에 93년도인가요? 네. 이 제주 협재리에 주택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은 걸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드디어 지난번 중앙일보에서 부산교구에 그 별장이 주택이 부산교구 소유냐라고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네. 답을 달라. 네. 답 왔나요? 답이 안 왔는데 네. 부산교구에서는 당시 최고 책임자가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네. 결국 근데 송기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이거 내 거고 내가 서너 번 계좌로 나눠서 문다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일단 하나 시사전에서 보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차명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본인이 직접 거래를 했다는 이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게 일단은 그 협재리가
그 협재 해수욕장이라고 상당히 그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집을 사진으로 봐도 그리고 그 주변 그 시세가 7억에서 10억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시세가. 근데 이게 3억 8천이라는 것은 아마 기준 시가로 그냥 공시지가. 예, 공시지가라고 본인이 예, 얘기했네요. 예. 공시지가로 어떻게 그거를 팔죠? 그 보통 공시지가의 한 2배, 3배가 그 시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시지가를 이제 팔았다. 그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그리고 또 그 송기인 신부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톨릭 정관에 보면은 신부는 그 사유재산을 못 갖도록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사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사후에는 교구로 다 그 기속이 됩니다. 네. 기속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명재산, 자명 이야기 하는 것은, 원래 문재인의 그 자명재산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속이 되면은 이게 교구청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만일 유고시에는 예, 유고시에는 교구청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저 연세가 또 86입니다. 그때 거래할 때가 84살이고. 38년생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이 자명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 마치 문재인이 본인 것처럼 사용을 했거든요. 예. 계속 뭐 휴가마다 그 대통령 되기 전에도 2012년에 대선 떨어지고 나서도 저기 갔다는 그 보도들이 다 찾아보면 있어요. 제주도 가서 송기인 신부 집에 머물렀다. 그럼 사실상 자기 것처럼 사용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교구에 넘어가기 전에 그냥 우리에게 헐값에 넘기라고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가가 7억에서 10억인데 그냥 공시지가로 넘겨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상 이게 사후에는 교구청으로 기속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거의 뭐 행령 비슷하게 또 돼버리잖아요. 신부님의 송기인 신부에.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때 그 신동아 인터뷰 할 때 자기가 이 재산 신고할 때 자기도 몰랐던 통장이 자기 이름으로 송기인 신부 이름으로 38개가 있더라. 근데 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떳떳하지 못한 돈이니까 네. 그 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자기 그 계좌를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네. 차명 계좌가 38개가 있더라. 그러면 이 부동산도 차명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1988년에 그 땅을 송기인 신부가 매입을 해서 1993년에 집을 지었는데 88년에 그 시점에 문재인이 협재리에서 차로 한 50분 거리, 50분 거리에 있는 곳에 또 땅을 매입을 했어요. 다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지인들과 같이 공동으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88년에 같이 매입을 한 거예요. 송기인 신부 매입하고 문재인 그 변호사 매입하고. 그러면은 그때 문재인이 이것을 매입하면서 그것도 같이 그 제주도에서 매입을 해서 송기인 신부 차명으로 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이제 여전히 있는데 일단 오늘 문재인 가족이 원해서 제주도의 내 집을 팔았다. 이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 왜 파는 거는 좋은데 왜 이게 3억 8천만 원을 팔았느냐. 7억 내지 10억 시가 되는 것을 이제 저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다면은 네. 그 의문이 남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3억 8천만 원 어디서 났느냐. 문다이 쪽에서 3억 8천만 원이 아니 생계를 유지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문재인 부부가 돈을 줬고 그 다음에 태국에 갔다가 다시 이주를 해서 양평동에 그것은 또 숙박업을 했다고 하고 그 집을 사가지고 숙박업을 했다고 하고 그 상황에서 저 3억 8천만 원은 또 어디서 났느냐 이런 또 의문들이 새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에서 지금 부산교구의 담당자하고 직접 인터뷰를 했네요. 시사저널에서 부산교구 재산국 관계자, 재산국 담당자인 것 같습니다. 부산교구 재산국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송기인 신부의 관부에 따르면 제주 주택이 부산교구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렇게 2009년 신동아를 근거로 하면서 물어보니까 부산교구 것이 아니다. 교구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된다. 재단법인 부산교구의 부동산은 전부 문체부에 등록돼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럼 송기인 신부 개인의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구 입장에서 그분은 은퇴하셨다. 원로 사목자의 개인 재산까지 교구가 알 수도 관리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했고요. 양산과 밀양에도 송기인 신부 땅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구가 성지를 개발하거나 주변에 땅이 있으면 신자들이 증여를 한다. 그러나 땅이 농지일 경우 재단법인인 교구는 받을 수 없다 보니 신자들이 아는 신부 명의로 증여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양산과 밀양 땅이 그런 경우인가 물어보니 양산은 하늘공원 묘지 옆에 청소년 교육관 부지를 기부 체납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안 돼 남아있던 땅이다. 신자들이 송신부 명의로 기부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구에서는 받을 수 없기에 그런 것이 어쩌다 하나씩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교구 땅은 명백하게 부산 교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땅 아니다. 우리 것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양산과 밀양에도 지난번에 저희가 강찬호 논사위원이 자료를 찾은 것을 보니까 양산과 밀양에도 전답이 꽤 많더군요. 그렇죠. 그때 다 이제 7억 정도를 신고를 했던데. 예. 근데 양산 같은 경우는 거기가 그 서류에 보면은 부산 교구라고 변기가 돼 있잖아요. 변기가 돼 있습니다. 부산 교구 거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 제주 땅은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그냥 용도만 피정하고 뭐 교육시설 이렇게 수련회 돼 있어요. 뭐 이런 예, 게. 수련회. 예. 근데 피정이라는 것은 신부님이나 아니 신도들이 일단은 뭐 휴식을 겸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 이제 피정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 용도만 있지 거기에는 다른 땅 양산 땅과는 달리 부산 교구라는 변기가 없어요. 예. 그 변기가 없으니까 부산 교구청에서도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존재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은 송기인 신부가 이거를 신부가 사유재산을 취득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취득을 하고 부산교구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가 또 아니면 진짜 뭐 차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송기인 신부의 저 해명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죠. 예. 자, 3억 8천만 원에 지금 문다혜 씨에게 이 제주 별장 주택 넘겼는데 말씀하신 대로 돈의 출처 3억 8천만 원이 어디에서 나서 제주 별장을 샀는지 이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 매매 거래에 관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됐는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송계인 신부하고 문다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거래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실은 세금 그렇죠. 관할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신고를 해서 뭐 하면은 만약에 그 공시지가로 산 걸로 신고를 하면은 그거 아마 일반인이 그렇게 하면 그거 처벌받습니다. 예. 예, 시가가 아니고 그 서로 그 위조한 것처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안 믿어요. 그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 주변에 제가 아니고 네. 그런 경우를 보면은 시세보다 헐값에 팔았다고 하면은 그 세금 그 세무당국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금 탈루 같은 거 이런 네, 거 탈루, 적용이 되죠. 네, 탈루를 다 그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그럼 적어도 뭐 누가 봐도 뻔한데 그 공시지가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 세금 신고는 제대로 했을까? 그리고 조금 전에 숙박업 등록이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문제네요. 예,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또 어떤 세금 관련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이게 별장이냐 아니냐 여러 용도에 따라서 이게 뭐 세금이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게 또 달라지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숙박업으로 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한 문제들인데 뭐 정려세 그러니까 이게 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디테일한 문제지만은 가장 큰 거는 왜 공시지가로 거래를 했느냐, 그다음에 3억 8천만 원이 어디서 났느냐, 그 부분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이걸 추적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걸리겠네요. 최초로 송계인 신부가 이 제주 별장을 살 때 어쨌든 제주 별장에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했을 텐데 신부가 돈이 어디서 나서 그 막대한 그렇죠. 돈을 제주 별장을 샀는지 그 돈이 실제로 문재인 일가에서 나온 돈이었고 실제로 주인은 문재인이 주인이었는데 송계인 신부란 이름을 통해서 구매를 한 것인지 이것도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겠네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1988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1988년 돌아가서 그러면 송계인 신부가 어떻게 해서 그 제주도까지 가서 그 협자의 별장을 사게 됐는지 그 시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때 그 한꺼번에 이렇게 민주화 열풍이 불었던 그 직후예요. 예. 87 체제 그 전에 뭐 해서 민주화 80년대 그때 송계인 신부가 부산에서 민주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거든요. 민주화 운동을. 그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끝난 시점입니다. 88년이면은 이 87 체제로 해서 그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그 무렵이죠. 그러면은 그 전에 부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그 제주도에서 땅을 살 생각을 하셨으면 또 살 돈이 있었을까?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 반면에 문재인 변호사는
그때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예. 또 88년에 친구 3명과 같이 제주도 갔다가 그 땅을 샀다고 해요. 거기서 한 그 인근의 땅을. 그러면은 문재인 변호사는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 변호사 생활을 했으니까는 그 땅을 살 여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송기인 신부께서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그 부산에서 한 그 직후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이 시사저널 보도를 보니까 근데 기사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썼네요. 기고를 했네요. 네, 기고를 하는 글이네요. 자세히 본인이 취재한 내용을 네. 인터뷰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썼네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향후 좀 다뤄볼 문제가 조목조목 그 인터뷰 내용에 있네요. 지금 급하게 봐서 세부 내용까지 다 파악은 못했는데 큰 이제 얼개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좀 문제를 다뤄봤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